저는 이 2030 보이는 코리아, 예전에는 보스코리아였고 지금은 2030 보이는 코리아의 사회를 맡고 있는 윤주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너무 말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오늘 저와 함께 이 방송을 하실 분들을 한 분씩 소개를 드릴게요. 이분은 사실 저를 약간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한국대학생 포럼도 안 했을 것이고 뭐 이런 뭐 정치적인 참여 활동도 전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평화롭게 재밌게 20대답게 살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을 만나는 바람에 제 팔자가 좀 사나워졌는데 그 범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종국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변종국 씨 소개해 주시죠. 제가 그 악의 근원입니다. 사우론이죠. 그래. 사실 한국대학생 포럼 제가 초대 회장 할 때 윤주진이라는 이런 괴물을 제가 만들어낼지 혹은 만날지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었는데 이제 둘이 그래도 대학교 때 선후배로 이렇게 지내다가 괜히 끌리는 게 있었어요. 약간 서로 되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끌리는 게 박노현 교육감님은 그런 거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끌렸는데 근데 사실 좀 쟀어요 서로. 나랑 생각은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때에 따라서는 흔히 말하는 보수가 아닌 척도 잘하고요, 이 친구가. 이분은 좀 특이한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것만 해요. 아무것도 안 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우파 운동만 하는 그런 형인데 2010년도에 처음 알게 됐고 2011년도에 제가 한국대학생 포럼 회장을 할 때 천안함 피격 1주기 기념 행사를 당시에 총괄을 해서 지휘를 했었는데 여기서 고백을 하자면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하나 좀 속으로 그랬어요. 저 사람 뭐 저렇게 열심히 하나 저거 그냥 대충 하면 되지 않나. 근데 그 행사가 정말 대박이 났었죠. 작년에 각 지면 신문의 1면도 보도가 됐었고 그때 이제 P세대. 네, P세대라는 단어도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인데 제가 그때 이 형을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젊은 보수 운동을 이끌어가는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형이다. 네, 그래서 그 후로 제가 정말 존경했던 형이고 요즘도 방송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랑 이름이 좀 비슷하죠. 네, 전혀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기분이 나빠해요. 네, 저희 주용이 형, 윤주용 씨를 소개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2030 보이는 코리아에서 30을 맡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소외가 돼요. 20대 의견을 대변한 다음에 뭐냐 그럼 나는 쩔이야?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주진 씨랑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2030 보이는 코리아도 하고 혹시 저 방송에서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2030 보이는 코리아 말고 제가 생방송도 이렇게 나가서 방송 나가서 하는데 아니 사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생방송 나가서 하는데 별로 긴장 잘 안 하는데 또 여러분 많이 오셔가지고 관심 가져주고 물론 저희 일을 보러 온 건 아니라는 것도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여튼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2030 보이는 코리아 그래도 처음으로 물론 20대 30대가 다 이렇게 뭐 진보를 표방한다고 하지만 대다수가 그렇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 나는 보수적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해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욕구를 잘 분출할 공간이 별로 없었었는데 2030 보이는 코리아가 그나마 조금이나마 그런 좀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참고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또 저희가 별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는 선에서 제가 느끼는 바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는 시간이 될 텐데 오늘 재밌게 놀다가 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말고 훨씬 똑똑하신 분들이 이따 오시니까요. 그렇죠. 저희한테는 그런 똑똑한 걸 기대 안 하셔도 되겠고. 저희가 처음에 팟캐스트 준비할 때 어떻게 됐었냐면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중국에 전화했어요. 형, 팟캐스트 한번 해볼래? 그래 하자. 조용히 형께 팟캐스트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 하자. 끝.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만나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그게 뭐였냐면은 한참 그때 통진당 폭력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통진당이 분당되네 어쩌네 막 그런 일들이 6월 달에 그 더운 여름날에 이슈가 됐었는데 이제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주제를 잡았던 게 김재현 의원
이야말로 정말 잘 만들어진 정치적 인물이다라는 주제를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고, 그때 뭐 김재현 팬클럽 이렇게 하려고, 김재현 팬클럽, 김재현 팬클럽 회장한다고 자기가 뭐 그런 일도 있었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막 방송을 하다가 많은 분들이 이제 지적을 해주셨어요. 뭐 음향이 안 좋네, 뭐 얼굴이 못생겼네, 막 이런. 그건 바꿀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 근데 그래서 저희가 되게 고심을 하고 있었던 차에 사연전 방송에서 한 분을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저희와는 달리 사연전 방송 소속 아나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나운서를 준비하고 있고 또 이렇게 사연전 방송에서 아나운서 활동도 하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들어오시고 나서 조금 이렇게 인기가 조회수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가고 자릿수가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정소담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되게 어색하다. 네, 사회안전방송 아나운서 정수담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랑 좀 다르죠? 네, 제가 되게 부담스러운 게 옆에 앉잖아요. 그러니까 왜 웃어? 너무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PD님이 저희 이제 촬영할 때 이제 각도 잡잖아요. 근데 힘들어 하세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이러면서 서로 균형을 맞춰주시는데, 근데 소담 씨가 그렇게 얼굴 균형만 맞춰주는 게 아니라 저희 방송도 좀 균형을 맞춰줘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셋만 하면 너무 과격해져요. 맨날 이렇게 막 누구 욕하게 되고 자꾸 욕을 해요. 편집이 많이 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팟캐스트 할 때는 제가 이어폰 꽂고 들으면서 그 편집을 했었거든요. 골든 웨이브라는 표현을 쓰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소담 씨가 들어오면서 조금 분위기도 이렇게 가라앉게 되고 좀 더 대중적으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소담 씨는 이 방송 재미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살면서 제 인생에서 1배라는 사이트에 이렇게 매일 접속하게 될 줄은 정말 침묵은 벤입니다. 생각도 몰랐는데. 네, 저희가 이제 정말 그 균형을 맞춰준다는 말씀이 맞는 게, 이 세 분이 저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미팅을 하는데, 미팅 시간에 이 세 분이 하는 말씀을 듣고 있으면 목불인견이라고 해요. 난감한데 제가 거기서 홍일점으로서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신의 한 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게 진짜 본인이 쓴 거예요. 네. 본인이 막 댓글 달죠. 1배 아이디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거 말하면 안 되나? 네, 정말 종국이 형을 되게 지속적으로 좋아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참 보고 싶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오늘 좀 이따 일개 아이디 까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이디 네. 하나씩 다 서로 품맛이 한 거 아니었어요? 오늘 방송 주제는 MB의 추억입니다. 아, 네, 저희 각하의 추억이에요, 각하의 추억. 어떻게 보면 뭐 소담 씨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남자 3명한테 MB는 조금 의미가 깊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활동을 가장 두드러지게 했던 시기가 MB 정부였고, 사실 MB 정부를 어떤 측면에서 좀 변호해 준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활동도 많이 했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같은 그런 보수 진영 안에서 MB 정부를 비판하는 역할도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앉아서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근데 저희가 20대인데. 진짜 되게. 또 20대로 하죠. 20대, 30대. 네, 20, 30대인데. 뭐만 하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다큐가 되고, 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생긴 것도 좀 그렇게 생겼고. 예. 각하의 추억.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각하를 찍으셨나요? 아닌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당시에 보면. 그때 당시에 각하 말고 다른 분들도 나오셨었잖아요. 네. 예, 그런 도령님 뭐 이런. 예, 다른 분들도 나오셨었고, 또 같은 보수 진영이지만 MB가 아닌 그런 후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상당히 표가 사실 갈렸죠. 보면. 그리고 또 막판에 이렇게 의혹 이런 거 좀 터지면서, BBK 이런 게 터지면서 또 적잖은 많은 분들이 네. MB에 대해서 실망을 또 하기도 했었고요, 당시에. 그리고 또 조금 더 한꺼풀 들어가 본다면,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이 당시에 경선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지셨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 나는 절대 안 뽑아 이런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일단 MB 정부가 출범을 했죠. 주영 형이 그 당시에 몇 살 뭐 했었어요? 그때 20대.
예, 그때는 20대였어요? 예, 그때는 20대죠. 몇 살이었죠? 28? 27? 예. 아, 진짜 지금 제 나이예요. 예,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MB를 안 선택하신 분은 투표권이 없는 분도 아닌가요? 그쵸, 여기 계신 분 중에 그 당시 투표권이 때는, 없었던 분들도 네, 계시죠. 투표권 없었던 분도 계셨던 것 같고. 근데 압도적으로 이겼죠. 예, 그러니까 물론 예상은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상은 했지만 MB가 압도적으로 이길 거다 얘기했지만 그것보다도 더 예상을 깬 만큼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는데 MB가 승리를 거뒀다. MB의 입장에서. 예. 제 입장에서가 아니라. 물론 저 MB 사랑합니다. 예. 근데 승리를 거뒀는데 그게 저는 1등 공신이 있죠. 예. 그러니까 당시에 물론 이제 BBK 사건이 터지면서 상당한 이 BBK가 문제가 될 거다. 그게 이제 민주당의 패착이었다고 표현하는데 민주당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BBK 사건을 터뜨리면 이긴다. MB는 완벽한 아웃이다. 근데 이제 그게 먹혀들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전에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워낙 5년간의 정부를 대한민국을 이렇게 말아먹은 게 있어가지고 MB의 선대위원장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게 그 선거 전략상 그것만 이게 별로 준비할 필요가 별로 없었던 그렇죠.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요즘 선거 재미없다는 표현 막 많이 나오잖아요. 언론에서. 네. 뭐 지금 선거 뭐 정책 선거가 아니라서 재미가 없다 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사실 지금 선거만큼 박빙은 없죠. 없었던 예. 것 같고 오히려 그 당시 선거가 진짜 재미가 없었죠. 뭐 MB가 될 거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한나라당에서 뭐 원숭이가 나와도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 말이 있었나요? 저는 이제 강아지가 나와도 된다 뭐 이런 네. 말들도 있었죠. 순화한 거예요, 원숭이를. 아 그래요? 아 그런 네, 그런 편이 있었어요. 원숭이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네요. 네. 제가 별로 말라니까요. 제가 별로 스톱 요즘 좋아하지 큰일 나요, 않는데. 예. 아니 왜 축구 안 좋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저희 방송이 그거 아세요? 저희 방송을 지켜보는 분들이 많아요. 예. 아, 근데 큰일 났어. 저 PD님이 맨날 이제 저희 제작회의 하면은 제발 오늘은 제발 제발 우리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막 화를 내죠. 그러면 이제 PD님이 저희한테 협박을 약간 하세요. 그러다가 방송심의위원회에 출석할 수도 있다고. 그랬더니 되게 좋아해요. 나 출석하고 싶다고. 아니, 근데 이게 우리가 5년마다 한 번 올 수 있는 그런 찬스예요. 5년마다 한 번씩 올 수 있다. 5년마다 출석할 수 있는 거. 녹화를 할 때 피디님께서 저쪽 칸막이 뒤에서 그렇게 손사래를 치시면서 말씀을 하시면은 아니 그래서 예. 제가 특친 중에 상당히 저한테 메시지를 날려요. 네. 이제 정말 이제 복고에서는 더 이상 정치 문제를 다루는 방송을 못 하냐.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고 끝났어요. 네, 저희 막판이잖아요. 거의 이제 뭐 다음 주 한 번 정도 하면 더 네. 끝나는데 그 말을 참아 못 하겠는 거예요. 상처 입으실까봐. 왜냐면 그분은 복고의 팬이니까. 그걸 기대하시는 분들이 항상 한 세 분 계신다. 한 세 분 계신다. 예. 근데 저희가 그때 이제 MB가 됐죠. MB가 됐을 때 저는 사실 군대에 있었어요. 저도. 예. 저는 2007년, 2008년 군 생활을 2년, 07년도, 08년도 했는데 그때 이제 부재자 투표로 저는 같이 투표를 했었고. 예. 근데 2006년부터 군대 간 거 아닌가? 2007년부터. 네, 2007년부터 갔었는데, 그때 되고 나서 MB가 보여줬던 여러 모습들, 그러니까 당선자 신분일 때죠. 당선자 네. 신분일 때 보여줬던 모습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모습들이 MB의 5년을 결정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통 지금쯤 되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대선의 승패를 가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쓸 것인가 매우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현명한 예를 들면 지도자 까메다라고 하려면 인수위 과정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수위 인선 과정이 어떻게 구상해 가겠다는데 MB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실제 없었고 그래서 이제 대선 승리하고 나서 그때서야 부랴부랴 뭐 인선위를 끌다 보니까 뭐 별의별 이제 사람들 다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실수도 이루어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 아까 방송 막 준비하면서 이제 잠깐 회의를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우리 이제 연도를 좀 따져봤어요. 광우병이 몇 년이었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2009년도 5월에 돌아가셨죠. 네. 2009년도 5월에 돌아가셨고 마이크 없어요? 하세요. 네. 그 다음에 2008년도 5월, 6월이 이제 한참 광우병이었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니까 정부 출범하고 나서 시작부터. 3개월 만에 맞은 거예요, 광우병을. 근데 그리고 그 광우병이 향후 MB 정부 5년의 거의 그렇죠. 대부분을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사실 MB가 뭐만 하려고 하면은 광우병 보통 파동에 대한 보통이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강력하게 하지 못했고 또 반대파가 촛불만 좀 이렇게 들고 나오면은 바로 이렇게 손살에 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저는 인수위 시절에 MB가 보여줬던 모습들이 네.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투표를 하면 그 정치인은 유권자 그러니까 최대한 표를 많이 모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한테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양쪽 스펙트럼에 있어도 결국에는 중간 지점에서 정책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건 사실이고 MB도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뭐 실용정분이 뭐니 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시도를 했었지만 제가 볼 땐 그게 가장 결정적 실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선거할 때는 흔히 말하는 중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어필을 하는 게 맞는 건데 선거가 당선된 후에는 자기를 끝까지 믿어주고 5년 동안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모았어야 되는데 마치 선거할 때 가운데에 집중했듯이 선거 이후에도 흔히 말하는 가운데 집중해 있다 보니까 정말 그런 광우병 파동이 있었을 때 자기를 강력하게 지지해줄 수 있었던 집단 자체를 좀 등한시해서 섭섭을 표했던 흔히 말하는 보수 우파 단체들이 많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때 적절하게 대처를 못하지 않았나.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정치는 약간의 쇼 정치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MB는 그런 걸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워낙 답답해서 2008년도 광우병 촛불 사태가 일어나고 뭐 아침 이슬이나고 생각났다고 하면 너무 답답해요. 아니 그럴 거면 그냥 멀리 기자들 좀 모아놓고 와서 좀 시식도 좀 그 자리에서 하고 소고기 직접 먹으면 되고 시식도 하고 이랬으면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불통이다. 자기만 잘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죠. 뭐 절대적으로 그 당선이 됐기 때문에 뭐 그냥 자기 뜻대로만 물고 간다 이런 인상을 많이 심어줬던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게 저는 이게 광우병 촛불 사태의 근원은 물론 MBC에서 허위사실을 보도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지만 MB 자체도 뭔가 좀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시장 가서 왜 악수하고 사람들 만나서 왜 연탄 날라주고 그런 게 다 물론 선의를 베푸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죠. 정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치는 그런 게 아닌데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설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던 사람 정말 쉬고 낮게 아유 자기가 생각하면 내가 대통령 됐는데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게 가장 큰 좀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서 완벽한 불통 불도저라는 이미지가 이제 심어지게 된 부분이 크지 소담 않을까. 씨는 광우병 사태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저는 그때 갓 대학에 입학했을 쯤이었어요. 20살? 네. 나갔었어요. 안 나갔죠, 저는. 확실해? 그 뭐냐 경찰 거기 채증이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군대 있어갖고 네. 가지 말라고 시위 현장. 그렇죠. 그게 정신교육을 진짜 많이 그렇게 시켰었어요. 하죠. 네. 다 기억나실 저는 거예요. 갑자기 그때. 생각나는데 저는 2006, 7, 8년을 군대에 있었어요. 제가 공군을 나와서 3년 동안 있었는데 영상 간 거 아니에요? 영창 피아노? 그런데 이제 저는 확연하게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을 때랑 MB 정권이 들어섰을 때랑 저는 이건 정말 저희 부대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정원교육을 안 받았었거든요, 아예. 근데 MB 출범한 이후에 정원교육을 처음으로 받았어요. 거의 진짜요? 말년에 다 돼서 와 말년이 무슨 정원교육이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정원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던 거야. 뭐 약간 이런 변화를 좀 감정이 있었고 그때 막 광우병 터지고 난리 쳤을 때 저는 그런 거 있었어요. 2002년도에 촛불을 생각이 들어서 저것 또 뭐 그때 그 사람들이 거야라는 저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뭐 별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그 광우병 이제 촛불 시위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인 거다. 중고등학생들 다 나오고 뭐 어머니가 유모차 끌고 나오고 뭐 이렇게 정말 자발적으로 아름다운 것처럼 포장이 됐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사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자발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까 전에 물어보셨는데 제 주변에 20살 그 갓 새내기 대학생들을 보면은 가겠다고 해서 제가 왜 가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냥이라고 답하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게 자발적인 걸 수도 있죠. 네. 놀러 가요. 뒤에서 막 아니 그만하는 거예요. 뒤에서 맥주도 마시고 막 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약간 굉장히 많이 그런 있다 것들이 보니까. 그 휩쓸려서 그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모인다는 그 분위기 자체에 휩쓸렸던 분들도 그거 안 굉장히 하면은 뭔가 학교 내에서 김건우 씨 아시죠? 예? 김건우 씨. 예. 그 친구가 이제 유도다시라고 고등학교 하는 때? 단체를 만들었었는데 근데 지금 없어졌어요. 그 단체가 없어졌는데 없어진 건 없어진 거니까. 근데 그 친구가 그 단체를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게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정규조 선생님들이 계속 종용하는 거예요. 촛불 시위 나가야 한다. 이게 나가는 게 정의이고 그 생각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라면 청소년이라면 나가서 촛불을 들어야 한다고 얘기하니까 그 뭐 누르러 가는 거죠. 이제
아니, 야자를 빼주니까. 네, 야자도 그렇죠. 빼주고 네, 뭐 밤마다 가라고 하니까. 아니, 뭐 봉사활동 인정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말하잖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이미지입니다. 가는데 이제 김광수 씨가 화가 난 거죠. 아니 그래 가는 건 내 자유고 내가 자발적 의지를 통해서 가는데 왜 자꾸 강조를 하냐 이거죠. 선생님들 와서. 그리고 마치 가는 게 많이 정의인 것처럼 왜 포장을 하냐는 거죠. 그리고 제가 더 심각한 얘기를 하면은 유모차 부대라고 표현이 됐었어요. 이제 광우병 촛불사 때. 그러니까 유모차를 끌고 자기 이제 자식 뭐 2~3살 정도 되는 어린 아이를 끌고 아니 그건 아름다운 모습일 수도 있죠. 근데 네. 거기 앞에 전경들이 있고 심각한 몸싸움이 벌어지잖아요. 저희도 경험해봤지만 했나요? 이렇게 그 전경들 앞에서 그렇게 그 유모차를 끌고 간다는 건 만약에 사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아이가 다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참 무서운 생각 아닙니까? 근데 더 그 심각한 문제는 이게 이제 광우병 촛불 시위가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자발적인 것들이 이제 오용돼 가고 있다라고 표현됐을 때 그 사람들이 주도해서 앞에 유모차 부대를 세우는 거예요. 네. 정경들 앞에. 저는 이거는 근데 그때 제가 생생히 기억이 나는 게 촛불 시위에 관련된 그런 메시지, 그때 당시에는 뭐 네이톤 같은 메신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었는데 그 자료들을 보고 있으면은 정말 누구라도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맞아요. 뭐 이거를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은 뇌가 뭐 내송성 구멍타. 네, 뇌가 예. 그런 맞죠? 얘기도 내송성 있었고요. 구멍타. 그래서 근데 저는 그 광우병 사태가 20대 이퀄 진보라는 수식어가 만들어진 되게 큰 결정적인 계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억을 반추해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MB 정부가 20대에 상당히 높은 지지를 받고 그렇죠. 탄생한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2007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2006년도죠. 제가 대학을 1, 2학년 다닐 때쯤에 그런 유행어가 있었잖아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이런 유행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지금은 정말 그런 유행어가 있었어 싶은데 그 당시에 정말 그랬어요. 정말. 예를 너 들어서 같은 놈 하면 기분 제일 나쁜. 네, 그리고 버스가 밀리면 그것도. 문자로 왔었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라고 문자가 왔었거든요. 아, 정말 그런 거 없으셨어요? 제 친구들만 그런 건가요? 그랬어요. 심지어 저도 그런 말을 썼었고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렇게 전 이제 정치외교학과니까 또 그런 토론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20대들이 참여정부를 정말 많이 비판했다고요. 많이 비판했었어요. 막판에. 특히 이제 또 대통령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수술 이렇게 하셨었잖아요. 대통령. 내외가 쌍꺼풀 하셨죠. 내외가 다 했어. 내외가 하셨죠. 아니, 그러니까 그걸 욕하는 게 아니고. 아니, 누가 안 했어. 그러니까 그 이후에 좀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뭐 그런 분명히 이렇잖아요. 네. 그런 성향이 정말 있었어요. 제가 정말 현장의 증인으로서 얘기하는 건데 좀 약간 어색하셨었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설프게. 어색하셨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게 회자되기도 했었고 20대 사이에 그렇게 MB 정부가 출범을 했었고 20대도 당시에 보면은 대부분 MB였죠. 그리고 그때 나왔던 야권 대선 후보들이 전부 다 그때 당시 그분 등을 돌렸었어요. 네, 맞아요. 정말 뭐 잘못, 이제 그 당시 사회에서 다르게 20대한테 인기가 없었던 게 아닌 게 그때 당시 선거 로고송이 명박 한번 믿어봐라는 로고송이 저는 근데 기억이 지금 나는데 그거 20대 많이 하던데. 친구들도 막 부르고 다니고 지지도가 꽤 높았다는 거. 나는 2009년도로 넘어갔다. 2009년도로 넘어가죠. 자꾸 이렇게 빨리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2008년도에 촛불 시위 때문에 20대가 완전히 MB에게 등을 돌렸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게 결정적으로 이제 폭발했던 게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였죠. 노무현 대통령 서거인데 재미있는 일화가 기억이 나요. 근데 복호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복호에서 얘기해서 여기 얘기해도 돼요. 네. 안 보니까. 기억 못 하시니까. 네. 근데 저희가 5월이 가장 MT를 많이 갈 때잖아요. 각 과별로, 뭐 단대별로, 동아리별로. 저희는 이제 저희 과에서 이제 MT를 가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때 복학생이어서 저는 신청 안 했었어요. 근데 난 있는지도 몰랐어요. 왕따. 학교에서.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나서 그 다음 날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요.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대학을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또렷하게 기억이 날 텐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추모 열풍이 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한 3일 동안은. 한 3박 4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처음에 있었던 반응은 뭐였냐면은 야 정말이야? 정도였어요. 야, 진짜?
설마 였고 그 다음 날에는 진짠가 봐. 이렇게 되고 점점 맨 처음에는 그냥 20대가 왜냐면 워낙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언론에서.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갑작스럽게 되게 엄숙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그리고 각 학과나 동아리나 단대 학생의 차원에서 현수막을 달고 분향소를 차리고 그리고 저희 MT가 이제 어떤 선배가 되게 나이 지긋하신 선배가 글을 썼어요. 우리가 20대로서 이러면 안 된다. 우리의 영웅이셨던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MT를 갈 수 있냐. 그래서 취소가 됐어요. 네. 그게 참 그리고 세미나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나서 오전 오후에 수업 끝나면 그 분향소 찾아가는 게 그렇죠. 하나의 코스 아닌 코스로 되어 있었던 것들도 좀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소개팅을 했었는데 소개팅한 여자랑 싸웠어요 설마? 갔었어요. 갔었다고요? 거기 갔었어요. 아름답다. 이런 걸 약간 끌려간 느낌이었어요. 당시에. 지금 만난 여자가 처음 만난 여자 아니었어요? 그럼 아마추어 같은 얘기를 왜 해요? 그런 정치적인 과오에 관계없이 네. 당연히 전 대통령이 서거한 것에 대해서는 추모 열기가 이어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 근데 당시에 최규하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안 그랬잖아요. 아니, 최규하 대통령이야말로 비운의 대통령이 없는데, 최규하 대통령 돌아가셨다고 해서 우리가 뭐, 네, MT가 취소되거나 그러진 네, 않잖아요. 그 당시 MT 갔나요? 그 당시에도? MT가 있었을까요? 네, 아니, 시대적 상황이 좀 달랐겠죠. 네. 시대적 그런데 상황이 이거는 뭐 달랐는데. 싸워. 그 노태우 대통령께서 또 이제 굉장히 아프시다. 그렇죠. 지금 되게 병환이 심하신데, 보죠. 한번 두고 보죠. 봅시다. 들어봅시다. 노태우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MT가 취소되는지. 네.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거 당시에 추모 분위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게 언제까지 가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판도나 평판이나 이런 것의 흐름을 크게 바꿀 만한 사건이 되었느냐 여부가 좀 중요한 것 그게 같아요. 그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마저도 이제 전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분위기가 3, 4일 뒤부터 일기 시작합니다. 분노로 돌리죠. MB의 분노로. 어떻게 돌리냐. MB 때문에 죽었다. MB가 과도하게 봐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 부정부패 비리 이런 것들에 연루가 되면서 MB가 죽인 거다 결국엔.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죠. 그러면서 분위기가 추모 플러스 분노, MB에 대한 분노, MB 아웃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주도가 되죠. 근데 여러분이 그 과거를 돌이켜보면 다 그렇게 쭉 흘러왔던 게 있어요.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마저도 MB의 분노, MB의 아웃으로 이어져 가는 걸 분명히 있고. 그래서 저는 화가 나는 거예요. 죽을 때, 당시까지 그 옆에 있던 나왔잖아요. 한명숙 지금 의원이죠? 네. 한명숙 의원께서 받은 만큼 돌려주겠습니다. 이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만들었던 거 이번에 우리가 4.17 총선을 통해서 정권 잡고 나면 그대로 돌려주겠다라고 표현이거든요. 그게.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 그러면 뭐 했냐 도대체. 노무현 전 대통령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채찍근이야 불려졌던 사람들도 다 등 돌렸죠. 딱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그럼 의리라도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의리도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안타까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뒤에 숨어있는 가장 안타까운 불편한 진실? 불편한 이야기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도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죽은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가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잖아요. 제가 기관 참식을 아니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면 고인에 대한 일베 분들 좀 계십니다. 드립 치지 말라고. 고인 드립 치지 말라고. 나는 그 미승만 드립은 심심하면 치고. 그렇죠. 박정희 지금 누가 들으면은 어린애들이 들으면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있는 줄 알 거예요. 네, 맞아요. 그거는 저는 너무 모순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20대가 촛불 시위,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 두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완전히 이제 그쪽으로 20대가 돌아섰던 형국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20대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각 학교나 각 어떤 커뮤니티, 각 공동체에서 20대가 다소 MB를 이렇게 좀 좋아하는 그런 20대에게는 뭔가 폭력적으로 야 너 완전 썩었어, 너는 죽골이야, 너는 꼴통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도하는 분위기가 오면서 그것이 2010년도에 터졌던 천안함 사건을 20대가 루머를 완전히 믿어버리는 결과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상당히 열받았던 게 사실 이런 또 젊은 우파들이 이제 열이 받아서 거리에 뛰쳐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그 한국 대학생 포럼도 사실은 2008년 말부터 저 준비를 했고 2009년부터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가져주셨어요. 그런데 그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덧붙여서 이제 연평도 사건까지 터지면서 그렇죠. 그동안에 숨죽여서 있었던 젊은 친구들이 정말 그냥 조용한 대다수, 침묵하는 다수가 막 연락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더 주목을 받게 되었던 것도 그렇지. 얘기해보니까 참 순환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렇죠. 2008년도 순환, 2009년도 순환, 2010년도도 마찬가지였는데 아마 20대로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2011년도에 이제는 반값 등록금 투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거의 클라이막스였고 지금은 사실 20대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20대 대학생 단체나 뭐 각 정당의 학생위원회들의 힘이 많이 떨어졌죠. 지금 뭐 한대련도 사실은 뭐 각 학교마다 맥을 못 추고 있다라고 보통 보고 있고 요즘에 언론에서 한대련 잘 못 보시잖아요. 가끔 뭐 새누리당 당사 난임 뭐 이런 것만 나오지 이런 건 별로 다 뭐 비겁하게 새누리당 사람인 것처럼 예, 제가 근데- 그날 그 근처를 우연히 지나가고 있었는데 예. 봤었거든요. 그런 거 진짜 우연히 봐요? 아니,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냥 이제 박자은 씨라고 우연히 김준 씨도 만났다면서요. 박자은 씨. 예. 박자은 씨도 제가 봤을 때 국민의당에서. 예. 근데 반값 등록금 당시에 이제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그때가 한대련의 거의 최고 절정이었던 것 같아요. 절정기라 저는 절정기도 맞는데 예. 반전을 노려볼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한대련이라는 조직 네. 자체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2010년, 11년에 운동권이 폭삭 망했다가 뭐 폭삭 다시 뭐 부활했다 뭐 이런 것들이 네. 굉장한 위험천만한 존폐 여부를 결정짓는 순간에 등록금 갖고 이제 치고 올라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왜 토양이 좋았냐면은 일단 누가 봐도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당시 뭐 민주당 그때 통합진보당이었나요 당시에? 그때 민노당 민노당이었죠. 있었어요. 예. 민주노동당. 예, 예. 민주노동당. 네. 이 사람들이 야권 연대를 할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힘을 합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반 MB, MB가 아닌 다른 정치 세력의 모든 정치적인 힘이 하나로 모아져 있을 때였어요. MB만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그리고 그 힘이 대학생에도 상당히 집중력 있게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니까 한대련이 했던 행사들을 보면 다 되게 삐까번쩍하고 막 가수 나오고 무대도 그거 여러분들은 아마 준비를 안 해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그거 돈 장난 아니에요. 무대 설치 비용. 무대 설치 비용, 조명, 음향 그 한대련 행사 가면 음향이 그냥 이런 스피커가 아니라 그 아시죠? 이렇게 내한 공연 가면 이렇게 우퍼.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아시죠? 우퍼. 스피커가 공중에 그걸 2개를 달고 해요. 크레인으로. 그 돈이 어디서 막 이런 이제 의구심을 대학생들이 갖게 되는 거죠. 근데 한대련에서 반값 등록금은 한대련에서 먼저 주장한 게 아니에요. 그래요? 맞아요. 민주노동당에서 먼저 그 반값 등록금을 이야기했고. 민주노동 학생위원회에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민주노동 학생위원회와 한대련과의 별 구분을. 예, 그게 지키기가 구분하는 힘들어요. 사람이 진짜 어차피 대단하잖아요. 한총련 계열에서 이제 또 뭐 한대련은 물론 이제 비폭력 하겠다. 그리고 진짜 그 대학생들의 생활 개선, 대학생들의 의식 개선에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추구해서 나왔던 게 한대련이지만 그 원래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가 있었죠.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가 한대련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이제 고급 간부들이죠. 나이 좀 많은 저처럼 이렇게 나이 먹고 성목 차리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한대련을 장하게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대련이 고급간부예요. 한대련이 이제 그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가 큰 차이가 별로 없고 그래서 실제 민주노동당의 지령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죠. 민주노동당에서 나오는 지침을 따르고 그래서 사실 민주노동당에서 먼저 반값 등록금을 얘기했고 그걸 이제 한대련이 치고 갔던 거죠. 근데 저는 진짜 역겨웠던 게 그 광화문 KT 광화문 앞에서 한대련이 등록금 집회를 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진행자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김진표 의원님과 정세균 의원님을 초청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무대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두 분이 목소리 잡고 20대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살인적인 등록금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자 여러분들 저는 기가 차는 거죠. 노무현 때 그걸 누가 올렸는데. 누가 올렸나요? 예. 근데 또 저는 근데 이게 우리가 확산이 될 뻔하다가 살짝 이렇게 무뎌졌었잖아요. 예. 저는 사실 반값 등록금이 전국적으로 뭐 촛불처럼 던질 것이다라고 했던 예상을 저는 약간 코웃음을 쳤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만히 보면 촛불을 들고 나갔던 이슈는
반미랑 연결이 굉장히 다 많이 돼 있어요. 촛불도 반미였죠. 광우병도 반미. 근데 등록금은 반미랑 연결이 안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난 오히려 그 증권력이 좀 줄어들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상은 뭐 강항이라서 안 나오거나 시험기간이라서 안 나온 거예요. 별로 이렇게 논리적이진 않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봤을 때 대학생들이 똑똑하잖아요. 생각할 줄 아는데 보면 말이 돼? 무슨 방송 그러니까. 등록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이 얘기하면 안 되나? 모 후보의 공약이 하면 안 돼요. 네, 안 되죠. 죄송합니다. 네, 제가 요즘 성관이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았어요. 네. 근데 마지막으로 또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MB 정부에 있었던 반 MB 정서, 그쵸? 반 MB 정서가 또 하나의 괴물을 만들었죠. 예, 또 하나의 정치적 괴물을 만든 게 바로 안철수인 것 같아요. 예. 그 우스갯소리죠. 이건 정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MB 정부가 안철수를 만들었다라는 소문이 파다하잖아요. 다들 뭐 그런 썰 들어보셨죠? 황장수 박사님인가요? 예. 한가수. 근데 사실 그게 뭐 조금만 이런 시민단체에 몸담고 활동을 하면은 누구나 다 어디 가서 되게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예, MB가 안철수를 자신의 정치적 후계자로 키우고 있다라는 소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MB 정부 시절에 위원회직을 이사나 위원회직을 7개를 가졌어요. 예. 네, 그건 엄청난 거죠. 그거는 아, 저는 더 재밌는 거 알고 있어요. 네, 아, 이거 말하면 되나? 재미없으면 이미 말 꺼냈는데 어떻게 말하냐. 말씀하세요. 안철수가, 이건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안철수 씨가 이명박의 최측근에게 와서 카이스트 교수 자리를 부탁했다.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어디까지나 이제 실제로 흘러가는 얘기니까요. 예. 정치에 얘기 들은 적이 있고요.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아니, 근데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는 식으로 처음에는 나왔었잖아요. 예. 근데 사실상 그 비례대표나 이런 것도 굉장한 공천 후보로서는 90년대부터 올라와 있던 예,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사실. 예. 근데 저는 정치 안 한다는 식으로 말을 좀 웃겼죠. 안철수 씨가 아무튼 떴잖아요. 예. 무릎팍도사를 통해서. 떴는데 무릎팍도사 나오면 정말 인간적이냐? 저게 사람이야? 신 아니야? 뭐, 형이랑은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죠. 단란한 데가 뭔가요? 예, 모를 수도 있죠. 예. 모를 수도 있는데. 단란한 데 가보셨어요? 네? 그런 거지 뭐라 그래요? 돈이 없어서 못 가요. 그 단란한 데가 뭐야? 근데 하여튼 그렇게 보이는 분인데 이것도 들리는 얘기입니다. 들리는 얘기인데 이제 안철수 씨가 한 4년 정도 이렇게 아파트에 살잖아요. 그렇게 쌩을 깐대요. 아파트 주민들 이사도 안 하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전할 수는 없죠. 가봐요, 그 아파트 가서. 아니, 주민들 몇 분 만나보면, 실제 막, 이해가 안 돼요. 예. 아니, 그냥 만난 사람마다 안철수입니다. 이런 것도 웃기잖아, 근데. 아니, 그럼 인사해요. 형 아파트에서 인주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인사 안 하지만. 반상회. 뭐 어르신 같으면 인사하잖아요. 아, 어르신 같으면. 그쵸, 다 알려져 예,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같은 이렇게 아파트에 이웃이면, 아, 안녕하세요. 인사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먼저 이제 인사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워낙 이제 유명하신 분이니까, 안철수 씨가. 인사하고 가면은, 쌩 까고 가면은.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뭐 MB가 안철수를 키웠네, 뭐네 이런 뜬소문과는 관계없이 MB 정부가 안철수라는 괴물을 만든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반 MB 정서를 MB가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고 적극적으로 네네네네. 그런 것들이 어디로 가긴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민주당 쪽으로 완전히 가기는 뭔가 좀 약간 석연치 않고 네네. 왜냐하면 그쪽에도 그런 스타 정치인이 아직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자꾸 이렇게 애매모호한 그 환경 속에서 그 가운데로 모인 게 이제 안철수 후보였는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안철수 씨죠. 후보는. 안철수 씨죠. 일반인이에요, 일반인. 안철수 교수를. 여러분도 마음대로 욕하고 교수죠. 일반인이잖아요. 안철수. 예. 안전 후보라고 많이 말하더라고요. 요즘에 안전 후보. 예. 불안전 후보. 예. 어쨌든 안철수 씨가 그런 어떤 MB 정부의 자양분을 빨아들여서 지금의 어떤 정치적 파괴력을 가졌는데 글쎄요. 앞으로 이제 대선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앞으로 안철수 씨가 얼마만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뭐 유세는 뭐 투표 동료 차원에서 다닌다고 하는데 결코 무분 후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라는 예. 말들도 있고. 저는 근데 여성으로서 안철수 후보를 봤을 때 전 후보를 안철수 씨. 안철수 보면은 연애를 참 잘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밀당의 고수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고수이긴 고수이죠. 근데 또 묘하게 같은 면이 있어요. 안철수 씨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그렇게 얘기했던 뭐 새정치여치고 얘기하면서
사실 공동선언문을 만들고 직접 막 이렇게 얘기를 좀 했다는 게 있고 자꾸 말을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후보 토론회 하고 나서는 저는 그 모 후보하고는 상당한 그 이념적, 정책적 대배 차이가 느낀다라고 얘기했던 게 지금은 또 적극 지원하겠다 하면 말 바꾸잖아요. 이렇게 말을 자꾸 바꿔가잖아요. 마치 모 당하고 좀 비슷하죠. 말을 바꾸는 거. 근데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저서에서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그 책이 그 어떤 교수님께서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데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역시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기사 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당과 단일화를 하시는 모습이 그 안철수 씨를 보고 새로운 정치를 기대해서 아니 근데 이게 좀 약간 웃기는 게 안철수 씨의 입장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 금태섭 씨도 그렇고 뭐 유민영 씨도 그렇고 라디오 나가서 맨날 하는 말이 국민. 예, 그 안철수 씨가 쓰신 이 책에 의하면은 몇 쪽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지금 소담스도 방금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이거는 그만큼 안철수 씨가 자신의 견해를 많이 노출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얼마나 그 사람이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책에 쓰여있는 한마디를 갖고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추측해야 되는가.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그 여당 입장에서는 그 안철수 씨 보면서 좋은 놈, 이상한 놈, 나쁜 놈. 좋은 놈이라고 했을 때 안철수의 생각 책 읽어봤을 때 우리랑 비슷해. 스탠스가. 그쪽 아니야. 우리 스탠스랑 이렇게 기대했었어요. 우리 같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죠. 이상한 놈이라고 하면은 같이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가서 이제 사퇴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상한데 나쁜 놈이 뭐냐면 안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도와준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못 얻는 놈으로. 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면 MB 정부의 출발부터 있었던 많은 우여곡절과 많은 고난들이 20대의 진보화를 이끌었고 또 안철수라고 하는 정치적인 풍운화를 만들었고 이 두 개가 만나서 지금 안철수 현상으로 만난 건데 글쎄요. 근데 우리가 막 우려했던 것만큼보다는 사실 그 효과가 좀 덜한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각하가 집권이 얼마 안 남았죠. 네. 딱 이제 딱 2개월 남았어요. 이제 2월 20일 정도에 아마 취임식을 할 텐데 그런 소문이 있잖아요. MB가 뭐 그만두고 나서 필리핀으로 도망가려고 거기 집을 알아보고 있다. 그런 얘기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낙공수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닌가요, 요즘에? 계속 듣고 있는 거구나. 나쁜수 팬이야. 아니,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낙공수의 어느 팀이 필리핀에 가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진짜요? 얘기도 있어요. 네, 정말이에요. 대단하다. 돈도 많아요. 네.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고 뭐 다음 정권 되면 무조건 MB는 수갑을 차게 돼 있다 이런 말도 있고 네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래도 MB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지율이 27%예요. 네. 되게 높은 거예요. 네. 10%의 레임덕도 누구랑 비교적 비하면. 좀 느껴지지 뭐 않는 레임덕 것 거의 같아요.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워낙 레임덕이어서 그러니까 워낙 4년 내내 이게 오히려 사람들이 뭐 MB 잘하네 그냥 이렇게 느껴지는 아니 진짜 근데 왜 사람이 하든지 말든지. 하도 막 욕하면 사람이 측은해지기도 많아요. 그렇죠. 약간 네. 그런 효과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MB 보면 표정이 그러니까 왜 되게 인기 없는 선생님이 이제 그래. 그 졸업할 때쯤 약간 짠해 보이는 그런 거 사진 한 번도 안 찍으면 사진 한 번 찍어요. 그 종이 다 긁고. 지구를 19바퀴 돌았다면서요? 순방왕이잖아요. 19바퀴를 돌았대. 19바퀴 세상에. 지치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자 이게 거의 마지막 방송이니까 MB에게 바라는 바를 하나씩 바라는 바. 바라는 하나씩 거예요? 얘기해 보는 게 어떨까요? 답변만 받아. 저는 복구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 네. MB가 보고 있으니까. MB 복구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역대 최고의 대통령은 아니에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역대 최고의 대통령은 아니지만 저는 나름대로 MB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교나 이런 측에서는 상당히 잘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여튼 뭐 정상회의도 2번이나 이끌어냈잖아요. 지지 정상회의도 해관보 정상회의도 했고 그런 측면에서인데 마지막으로 마지막까지 몸을 사리셔야 돼요. 최대한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2월달까지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억제 보존하시옵소서. 식구들 잘 챙기시고 야 딴짓하지 마 이렇게 좀 해서 제발 이렇게 불운한 대통령이 되지 않으시길 그렇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MB 사랑합니다. 먼저 하세요.
저와는 2007년 선거를 한 일주일 앞두고 있을 때 코엑스에서 한번 만나뵌 적이 있었어요.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코엑스에서 제가 그때 또 입시가 한창일 때여서 그 학교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급습하셔서 코엑스를 급습하셔서 저와는 얼굴을 마주대고 셀카를 함께 찍었던 MB랑요? 네,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 남은 MB 정권에 바라는 점은 뭐 주용 씨도 잘 말씀해 주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MB 정권 비단 MB 정권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그 정권 전직 대통령의 앞으로 전직 대통령이 되시겠지만 전직 대통령들께서 그 법으로부터 혹은 국민으로부터 그리고 자신을 지지해줬던 지지 기반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고 물러난 후에도 국민들로부터 전직 대통령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좀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비단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요. 앞으로 제발 임기가 끝난 후에 그런 외면당하지 않고 많은 분들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이 형은 MB에게 마지막으로 바라는 게 있어요? 좀 바라는 것보다는 사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알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시당 때부터 몇 번 직접 뭐 밥도 몇 번 뭐야? 셀카는 아니, 될 군대가 것도 아니네요. 아니 근데 저는 그때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굉장히 뭐 굉장히 재벌적이고 그런 거 없이 굉장히 서민 소소한 면들도 되게 많았어요. 찐빵 많이 좋아하고 그래서 되게 편지 한 통 쓰고 싶을 정도인데 뭐 이게 영상 편지 하나 해도 되나요? 하라고 썼잖아, 하라고. 보여줬잖아. 안녕하십니까.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저를 네, 건강하시고 재건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마땅히 죄값은 치러야 된다고. 뭐야. 제가 왜 그러냐면 편지로 할 그런데 제가 각하한테 바라는 점은 혹시나 행여나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법에 맞게 자기의 잘못을 그냥 시인을 바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 대통령처럼 나 아니니 뭐 내 아내가 뭘 버렸니 많이 이런 거 그냥 저는 그렇게 해서 혹시나 그곳에 한 2년 가 계신다 하더라도 저는 정말 존경할 것 같아요. 그래도 왜냐 저는 제가 처음으로 뽑았던 대통령이었어요. 이제 누구 뽑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제가 처음으로 선거라는 걸 경험해봤을 때 뒤에란 대통령이었고 과거에 몇 번 밥도 먹었고 그러니까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네.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있어요. 과연 이명박 대통령을 누구를 뽑을까 이번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은 대통령을 좋아하는 20대가 있어요. 적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의 정치적 권력을 지켜주기 위해서 아스팔트에서 몸소 뛰었던 20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한번 파티를 했으면 좋겠어요. 밥 한번. 네. 그리고 저희 보이는 코리아도 불러주고 여기 계신 분들도 불러서 야, 진짜. 나를 사랑해준 20대에게 마지막으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그래야만 그 다음 대통령도 누가 되든 간에 만약 보수적인 성향의 대통령이 된다면 20대가 우리가 그래도 도와줘야 된다 라는 여론이 만들어지고 더 활발하게 인터넷에서나 오프라인에서나 활발하게 권력을 뒷받침해주는 여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궁금한 게 하나라도 있을까요? 자꾸 저한테 Q&A 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저희 멤버들에게 궁금했던 점 한 2가지 정도만 얘기 들어보고 저희 순서를 마치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밖에 오신 거 보셨나요? 네. 네, 이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갑자기 이렇게 밝아지셔서 굉장히 서운하거든요. 네, 저희 이제 오셨어요. 스타 논객분들이 오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빨리 물러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코너는 사실 뭐 재미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기대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희 좀 이렇게 한 10분 정도 쉬시고 그다음에 더 재미있는 순서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좀 이렇게 몸도 푸시고 밖에 나가서 바람도 좀 쐬시고요. 저희 보이는 코리아 앞으로 딱 한 회분이 남았거든요. 더욱더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